페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페루는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새벽 4시 페루 해양안보작전실이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 한마디 한국의 제안에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찌는 극단적 결정을 내린 페루 정부. 대체 한국이 페루 정부에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그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유럽, 그 어떤 나라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드레드! 새벽 3시 47분 페루 해군 작전사령부 상황실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채 입기도 전에 상황실로 뛰어갔죠. 복도를 달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어선 산타마리아호가 무장 괴선 4척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거리 12km, 피우라 연안 북동쪽입니다. 정보 담당관 카를로스 로페즈 소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어민 5명이 탑승해 있으며 그중 1명은 16살 소년 페드로입니다. 16살. 제 아들과 같은 나이였죠.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적선들의 무장 상태는 자동 소총과 로켓포 확인됩니다. 우리 어선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인사도 안 드렸네요. 저는 리카르도 마르티네스입니다. 페루 대통령 직속 해양안보 특별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페루 해군에서 복무했죠. 정보장교로 시작해서 함장, 전대장을 거쳐 지금은 우리나라 바다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해양전략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남미 해양안보 협의체 부의장도 맡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력과 지식이 그날 새벽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했거든요. 즉시 구조함 출동 명령.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차관님,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작전참모 후안 바스케스 중령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순찰선 엘도라도호의 최고 속력이 18노트인데 적선들은 40노트 이상으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게다가 적들은 로켓포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 순간 상황실 스피커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전해지는 어부의 절규였죠.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우리 아들 페드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16살밖에 안 됐다고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것이 페루 해군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무력함. 30년 된 낡은 함정들로는 최신 무기와 고속엔진을 갖춘 마약선들을 절대 상대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해군에 입대했던 25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해군이 페루 해역의 절대적 주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적들은 최신형 40노트급 고속정의 자동소총, 로켓포, 심지어 대공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20노트도 안 되는 배에서 59경 기관총 한 자루로 맞서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받는 보고서를 보면 정말 참담했습니다. 어선 습격 사건이 월 평균 15건, 어민 납치 사건이 주당 3건, 마약 밀수선 출몰이 1일 평균 8척. 이런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생한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지난 3년간 우리 해역의 무려 70%가 범죄 조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3명의 젊은 어민들이 납치되어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어민들이 바다 나가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온 가문들이 하나둘씩 내륙으로 이주하고 있었고 연안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의 군사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페루 남부 파라카스 지역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게 해주면 최신 구축함을 지원하겠다. 중국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칼라오 항구 사용권과 주요 해운 항로 공동 관리권을 주면 호위함 2척을 무상 지원하겠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죠. 페루 해군의 지휘권을 나토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조건으로 최신 초계함을 제공하겠다. 모든 제안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랐습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페루를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제안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페루를 위해 도움을 주려는 나라는 없는 걸까요? 모든 강대국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2시 30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카르도 마르티네스 차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 연락 주신 건가요? 대한민국 외교부 남미국 김성우 과장입니다. 페루의 해양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도우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예상치 못한 연락이 페루의 운명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 페루 북부 피우라 연안에서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선 산타로사호가 무장 괴선 6척에게 포위당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고 위성 영상을 통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대 어부 후안 카스티오가 2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침 일찍부터 잡은 생선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위성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후안의 얼굴이 보였는데 공포에 질린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바다야. 우리가 대대로 고기 잡던 곳이라고. 제발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마약선의 무장괴한은 머리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총대로 후안의 어깨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위성통신을 통해 상황실까지 전해졌어요. 후안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생선들이 바다로 흩어졌고 그가 하루 종일 애써 잡은 소중한 수확물들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빛 비늘의 생선들이 푸른 바다에 떠다니며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모습이 마치 후안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무장괴한들은 웃으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었죠. 가장 분했던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페르난도 바르가스 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출동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 우리 순찰선으로는 적선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무기 성능도 비교가 안 돼. 자칫 우리 함정까지 공격받을 수 있어. 정말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들은 1990년대에 건조된 것들이었고 최고 속력이 겨우 18노트였습니다. 엔진도 노후화되어서 실제로는 15노트 정도밖에 낼 수 없었어요. 반면 마약선들은 콜롬비아나 멕시코에서 만든 최신형 마약 운송선들로 최신형 터보차지 엔진을 달고 40노트 이상으로 질주할 수 있었죠.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마치 자전거로 스포츠카를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무장은 59경 기관총이 전부였는데 적들은 AK-47 자동소총은 물론 RPG 로켓포, 심지어 40mm 유탄 발사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일부 마약선들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페루 해역의 70% 이상이 마약 조직의 손에 넘어갔고 젊은 어부 23명이 납치되어 아직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2살 청년 카를로스 메디나의 사건이었어요. 신혼 2개월 만에 납치된 그는 3개월째 소식이 없었고 그의 아내 마리아는 매일 제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차관님, 제발 우리 남편을 찾아주세요. 아직 신혼인데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이 돌아와야 아이 아빠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끔찍한 것은 어민들이 바다 나가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온 가문들이 하나둘씩 내륙으로 이주하고 있었고 연안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칼라오 항구 어시장의 상인 루이스 로메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부들이 바다에 안 나가니까 생선이 없어요. 시장이 텅텅 비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5대째 어업에 종사해온 가문이 그만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페루 전체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피우라, 람바예케, 리마, 이카, 아레키파의 모든 어촌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자랑스러운 어업 전통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약 조직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 해군 순찰선에게까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북부 해역에서 순찰 중이던 우리 함정 라 푸에르타우가 마약선들의 공격을 받아 선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함정이 거의 침몰할 뻔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해군 승조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뭘 위해 바다에 나가는 건가요? 젊은 부사관 하나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위해 바다에 나가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미주기구에서는 각국의 자체적인 노력이 우선이라고 했고요. 결국 페루는 홀로 이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페루가 다시 자국의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벽에 걸린 페루 지도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 넓고 아름다운 페루의 바다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피우라 해변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바다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 될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리카르도야, 바다는 우리 페루 사람들의 생명이란다. 바다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 바다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칼라오 항구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어선들도 절반으로 줄었고 어부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기적 같은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페루를 위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닌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선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대통령궁 집무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페드로 곤잘레스, 외무장관 카를로스 로메로, 해군 참모총장 루이스 바르가스와 함께 마약 조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직통 빨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빨간 전화는 오직 국가기밀이나 최고 수준의 외교 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대통령 마르틴 비스카라가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는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리카르도, 자네에게 온 국제전화야. 매우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저는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대통령실 직통으로 전화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카르도 마르티네스 차관님이십니까?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고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였지만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대한민국 외교부 남미국 김성우 과장입니다. 페루의 해양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한국.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페루 대통령실로 직접 전화를 걸 만큼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까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려를 표한다 정도의 의례적인 연락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김성우 과장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퇴역한 포항급 코르벳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수량 1,200톤, 76mm 주포와 하푼 대한미사일을 장착한 최신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페루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으로 군함을 준다고요? 그것도 조건 없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국방장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무상이라고 했나? 저는 김성우 과장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떤 조건이 있으신가요? 기지 사용권이나 지휘권 또는 정치적 지지 같은 것 말입니다. 김성우 과장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페루 바다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페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이제 갚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2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군사 협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 국제 정치의 상식이었거든요. 더욱이 무상으로 군함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나중에 추가 요구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김성우 과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 함정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페루 국민들의 안전과 어민들의 평화로운 조업을 위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우 과장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이 1980년대에 자체 기술로 건조한 포항급 코르벳함입니다. 길이 88m, 폭 10m의 현대식 군함이죠. 주무장으로는 오티오 멜라라 76mm 함포가 장착되어 있고 이는 분당 12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푼 대한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어 사거리 130km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대공방어를 위해서는 40mm 보포스 함포와 20mm 발칸포가 설치되어 있어요. 레이더 시스템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서 40km 밖의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양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약선 소탕 작전에는 충분한 화력을 보유한 함정이었거든요. 또한 저희가 승무원 교육과 무기체계 운용법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페루 해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함정 인수 후에도 1년간 한국 기술진들이 페루에 파견되어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군력 강화 패키지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해군 참모총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대단한 제안이네요. 외무장관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지원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귀중한 군함을 줄 리 있을까요? 김성우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의구심이 드신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가나, 베트남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어요. 리카르도, 어떤 내용이었나? 한국에서 군함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순수한 우정의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처럼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페루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이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귀중한 군함을 줄 리 있을까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제안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국의 과거 군사 지원 사례들을 샅샅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처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통령궁 회의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제안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국방장관 페드로 곤잘레스가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놨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너무 위험한 제안입니다. 조건 없는 군사 지원이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해온 그로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외무장관 카를로스 로메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군사기지 설치나 해군 주둔을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 참모총장 루이스 바르가스도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했지만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봅니다. 분명히 숨겨진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나중에 페루 해군의 작전권이나 지휘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무장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나중에 페루 내정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지원을 빌미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지도 모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 외교관들의 긴급 반응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미국 대사 로버트 존슨이 직접 대통령궁을 방문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과 페루 군사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페루의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슨 대사의 말에는 명백한 압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중국 외교관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대사 장웨이밍이 오후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중국은 페루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중국이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유책이었죠. 심지어 유럽연합 대표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대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페루는 서방 세계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제안이 기존의 서방과 페루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한국의 제안을 막으려고 할까요? 정말로 한국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해하는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CIA 페루 지부장이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이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페루를 거점으로 남미 진출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보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페루를 이용해서 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리카르도, 자네 생각은 어떤가?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군사 지원 제안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이 군사학의 상식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말입니다. 매일 우리 어민들이 납치당하고 우리 바다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한 미국, 중국, 유럽의 제안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조건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미국은 99년간 기지 사용권을 요구했고 중국은 주요 항구의 지배권을 원했어요. 유럽은 아예 우리 해군의 지휘권을 공유하자고 했죠. 그에 비하면 한국의 제안은 정말 조건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직접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을 도운 사례가 있는지,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2주 안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려주게. 이 문제는 페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해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리카르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제안을 믿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야. 외무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차관, 한국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강대국들이 이렇게 한국의 제안을 막으려고 할까요? 만약 한국의 제안에 정말 함정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굳이 막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오히려 페루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과거 군사 지원 사례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숨겨진 조건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거에 군함을 무상 지원한 나라들을 하나씩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페루 외교부 자료실에서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해외 군사 지원 기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필리핀 해군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정보담당관 라몬델 로사리오 대령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대령님, 한국으로부터 받은 군함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라몬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도 의심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사용권도 지휘권도 심지어 정치적 지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남중국해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라몬 대령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2018년에 한국에서 포항급 코르벳함 한 척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해적 출몰이 90% 이상 줄어들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함정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추가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증언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콜롬비아 해군에 문의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작전 참모 카를로스 메이아 준장과의 인터뷰도 비슷했어요. 준장님, 한국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도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함정으로 태평양 연안의 마약 운송 루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5년간 운용하면서 한국이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기 체계 업그레이드와 승무원 재교육을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메이아 준장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작년에 우리 함정이 고장났을 때 한국에서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줬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수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말입니다. 가나 해군의 증언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나 해군 참모총장 사무엘 아터와의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적들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어요. 2019년에 한국에서 초계함 한 척을 지원받았는데 그 후 해적 사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함정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아터 참모총장은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나라들은 모두 조건을 걸었어요. 기지 사용권, 자원 개발권, 정치적 지지 등등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베트남 해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해군 작전 참모 응우옌 반 하이 대령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은 더욱 확신을 주었어요. 한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도 없었는데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고속 초계정으로 불법 조업 사건이 80% 줄어들었습니다. 하이 대령은 한국의 철학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도 과거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다. 그것이 한국의 외교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남미국 김성우 과장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한국은 이렇게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김성우 과장의 답변은 매우 진솔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도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페루도 우리를 도와주었죠. 페루 공군이 한국에 파견되어 함께 싸웠어요.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은 겁니다. 김성우 과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생외교라고 부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외교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특히 바다의 평화는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페루의 바다가 평화로워야 우리 한국도 더 안전해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철학은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관계 구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인류애의 바탕을 둔 연대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이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페루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때의 은혜를 지금 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6개월 후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제 침실에서 급박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 호세 라미레즈 소령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모든 스크린이 빨간 불빛으로 전멸하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루 해역 서쪽 200km 지점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선단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정보장교가 상황을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대형 선박 3척, 소형 고속정 9척이 비자 대형으로 페루 해역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위성 분석 결과 추정 마약량 200톤, 무장계한 약 80명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속력 25노트로 우리 연안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보통 마약선들은 한두 척씩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무려 12척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무장 수준이었습니다. 적선들의 무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형선에는 40mm 함포와 대공 미사일이 확인됩니다. 소형 고속정들은 자동 소총과 RPG는 물론 휴대용 대한미사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페루 연안으로 진입하면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순찰선들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화력과 규모였거든요. 우리 순찰선들의 현재 위치는 엘도라도호와 우니오노가 북부 해역에서 순찰 중이지만 적선단과는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속력 18노트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전 한국에서 받은 그 함정을 출동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콜라도 즉시 출격 준비. 콜라도는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 코르벳함에 우리가 새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붉은 색깔이라는 뜻이었는데 페루 국기의 붉은색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함장 라울 에르난데스 중령이 긴장된 얼굴로 무전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승조원 120명 전원 탑승 완료. 한국식 무기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언제든 출격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6개월간 정성껏 정비한 최신 무기 시스템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76mm 오티오 멜라라 함포, 하푼 대한미사일, 40mm 보포스 대공포, 그리고 골키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과 성의가 담긴 신뢰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콜라도가 칼라오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준 이 함정이 우리 바다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70년간 페루를 괴롭혀온 마약 조직들을 정말로 소탕할 수 있을까요? 한국기술진 팀장 박민수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이 30년간 운용한 검증된 무기 시스템입니다. 페루 해군 승조원들도 3개월간 한국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고요.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박 대령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출항 1시간 후 함장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 선단과의 거리 100km. 현재 속력 28노트로 접근 중. 접촉 예상 시간 3시간 후. 콜라도의 속력은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어떤 함정보다도 빨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28노트의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콜라도를 나타내는 녹색 점이 적 선단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후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 선단 확인. 대형선 3척이 후방에서 지휘 역할을 하고 있고 소형 고속정 9척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대형선에서 무선 교신이 급증하고 있어요. 마약 조직들도 이제 페루 해군이 이런 함정을 보유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마도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페루 해군이 이런 화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3시간 후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적 선단 시야 확인. 거리 15km. 적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건넨 신뢰의 무기가 바다 위에서 시험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함장으로부터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적선단과 교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페루의 자존심을 되찾는 전투였고 한국과의 우정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교전 개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페루의 용기가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전 개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어요. 페루의 자존심을 되찾는 전투였고 한국과의 우정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죠. 차관님, 잠시만요. 한국기술진 팀장 박민수 대령이 급하게 무전을 통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6개월간 준비해왔는데 완벽해야 합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10명의 기술진들이 지난 6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들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콜라도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76mm 함포 시스템 최종 확인. 사격 통제 컴퓨터 정상 작동. 하푼 미사일 발사대 완벽 준비. 골키퍼 대공방어 시스템 대기 상태. 한국 기술진들의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완료되어 갔어요. 그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민수 대령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 기술진 전원이 이 순간을 위해 가족과도 6개월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페루는 70년 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운 나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 이 순간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함장 라울 에르난데스 중령도 승무원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전투 준비 상태 최종 확인. 이것은 우리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120명의 승조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수병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가슴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와 3살 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차관님, 제 딸 소피아예요. 이 아이가 커서 안전한 바다에서 놀 수 있도록 오늘 꼭 이겨야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전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약선을 소탕하는 작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통신장교 페드로 바스케스 대위는 콜라도의 최신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한국의 통신 기술이 정말 놀랍습니다. 40km 밖에서도 선명하게 교신이 가능해요. 이전 함정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레이더 담당 후안 카스티오 중위도 감탄했습니다. 한국 레이더 시스템의 정확도가 98%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런 장비가 있다면 절대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무기 담당 루이스 가르시아 상사는 하푼 미사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로 적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 기술의 위력을 적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콜라도의 함교에서 페루 연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푸른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해변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오늘 싸우는 거였어요. 차관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민수 대령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콜라도는 이제 완벽한 전투 함정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페루의 용기가 합쳐졌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함장 라울 에르난데스 중령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승조원 전원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페루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베풀어준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전기를 들고 전 승조원에게 말했습니다. 콜라도 승조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전투는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건 없이 베풀어준 우정과 신뢰가 바로 이 콜라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페루의 바다를 되찾고 우리 어민들의 평화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에요. 승조원들의 함성이 콜라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버퍼, 비버코리어, 페루 만세, 한국 만세.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용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승조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민수 대령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페루를 믿습니다. 콜라도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에요.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 희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시험받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함장, 이제 출격합시다. 저는 라울 함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마약 선단을 완전히 소탕하고 페루의 바다를 되찾는 것입니다. 한국이 믿어준 신뢰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함장이 힘차게 답했습니다. 네, 차관님. 모든 승조원, 전투 준비. 적과의 교전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페루의 푸른 하늘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 같았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페루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페루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신뢰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시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한국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를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적 선단 포착. 거리 3km. 함장 라울 에르난데스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상황실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콜라도를 나타내는 녹색 점 앞쪽으로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형 마약선 3척과 소형 고속정 9척이 비자 형태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의 요새 같았어요. 함장, 적의 배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대형선 3척은 후방 2km 지점에서 지휘 역할을 하고 있고 소형 고속정들이 전방에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적 무장은 자동 소총, 로켓포, 그리고 대함용 휴대 미사일입니다. 특히 대형선에는 40mm 함포도 확인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실전을 치러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욱이 이번 작전의 성패에 페루 해군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페루는 영원히 바다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사격 통제 시스템 가동. 76mm 함포 조준 준비. 한국 기술진들이 6개월간 정성껏 정비한 무기 시스템이 드디어 그 위력을 발휘할 순간이었습니다. 콜라도의 주포는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형 76mm 오티오 멜라라 함포였어요. 분당 12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가 무려 16km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였죠. 한국 해군이 30년간 검증한 신뢰성 있는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확인. 목표물 추적 시스템 정상 작동. 한국의 첨단 레이더 기술이 적선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40km 밖의 목표물까지 추적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이었습니다. 목표물 고정 완료. 발사. 쾅. 첫 번째 포탄이 대형 마약선의 선체 중앙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적선에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국의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완벽한 명중탄이었습니다. 명중. 대형선 1번함 화재 발생. 선체 중앙부의 직격탄. 적선이 기울고 있습니다. 적선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약선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페루 해군이 이런 정확한 화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상대한 페루 함정들은 모두 30년 된 낡은 순찰선들이었는데 갑자기 최신형 군함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소형 고속정들이 도주를 시도합니다. 좌현 30도, 거리 2.5km, 최대 속력 45노트로 분산 도주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 앞에서는 도주도 소용없었습니다. 콜라도에 장착된 레이더는 무려 40km 밖의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고 하푼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는 130km나 되었거든요.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한국의 미사일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푼 미사일 발사 준비. 목표물 3개 동시 추적 시스템 가동. 발사 준비 완료. 이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하푼 미사일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이었어요. 최대 사거리 130km, 속도 마하 0.9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이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목표물 고정. 발사. 쇼웅. 하푼 미사일이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흰 연기 꼬리를 그리며 도주하는 소형. 고속정들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급강하하는 것 같았어요. 미사일의 속도는 초음 속에 가까웠고 적들이 회피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고속정을 명중시키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적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았고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연달아 목표물을 정확히 격파했죠. 세척 격침 확인. 나머지 소형선들도 항복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화 완료.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정확무오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형 마약선들이 반격을 시작한 거죠. 적선에서 로켓포 발사. 우연으로 회피 기동. 적의 RPG 로켓포가 콜라도를 향해 날아왔지만 한국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자동으로 가동되면서 적의 로켓포를 공중에서 요격했어요. 타타타타타. 20mm 발칸포가 분당 4,000발의 속도로 적 로켓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로켓포는 콜라도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대공 방어 성공. 피해 없음.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골키퍼 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량한 버전이었어요. 적선에서 40mm 함포 사격. 대형 마약선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콜라도의 장갑과 방어력은 그런 공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함장,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세요. 76mm 함포, 연속 사격 준비. 목표는 대형선 2척.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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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연속된 포격이 적선들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사격 시스템 덕분에 거의 모든 포탄이 명중했어요. 대형 마약선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선은 완전히 불타올랐고 두 번째 대형선은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형선은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형 마약선 3척 모두 납포 또는 격침, 소형 고속정 9척 중 7척 격침, 2척 납포. 압수한 마약의 양은 무려 50톤.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압수 작전이었죠. 체포된 무장괴한은 30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콜라도와 승무원들에게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페루 해군의 용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작전 성공. 모든 목표물 제압 완료. 승조원 전원 무사.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준 한 척의 배, 남미 바다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BBC는 신뢰의 외교가 만든 기적이라고 평가했고요. CNN 국제부 기자 존 스미스가 저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차관님, 이번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 페루가 보여준 협력은 진정한 국제연대의 모범 사례입니다. 조건 없는 우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페루 국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리마 시내 산마르틴 광장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축하 집회를 열었어요. 한국 고마워요. 진짜 친구는 한국이다. 대한민국 만세. 페루와 한국 우정 영원히.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우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페루의 용기가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우 과장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차관님, 이것은 페루 해군의 용기가 만든 승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바로 차관님과 페루 해군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페루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져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 세워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품격이었어요. 콜라도의 대승 이후 페루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페루 해역에서 마약 밀수 사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공포로 지배했던 마약 조직들이 더 이상 감히 접근하지 못했죠. 월 평균 10억 원이던 어선 습격 사건이 단 0건으로 줄어들었고 3년간 계속되던 어민 납치 사건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납치된 어민 23명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어요. 마약 조직들이 더 이상 페루 해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질들을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특히 22살 신혼부부 카를로스 메디나가 6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항구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페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제게 인사하며 말했을 때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추가 지원 제안이었습니다. 승리 한 달 후 김성우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차관님, 앞으로 10년간 콜라도의 유지보수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페루 해군 장교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서 최신 해전술과 무기 운용법을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고속 초계정 2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페루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이었어요. 박민수 대령을 비롯한 한국 해군 기술진 10명이 추가로 1년간 페루에 파견되어 페루 해군의 전력 강화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페루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우겠습니다. 박 대령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해 가을 리마에서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모든 관심이 한국의 지원 방식에 쏠렸어요. 미국 해군 작전 참모장 윌리엄 제임스 대장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지원에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기지 사용권이나 정치적 지지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방식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오직 우리의 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외교의 차별화된 점입니다. 중국 해군 대표 리펑 제독도 놀라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외교 방식이군요. 어떤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전략적 목적 없이 그런 지원을 할 리 있겠습니까? 그때 한국 해군 국제협력실장 김철수 제독이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친구들의 평화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국가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는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평화로운 바다는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됩니다. 컨퍼런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컨퍼런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비슷한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신뢰 외교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연합은 한국의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엔은 한국을 해양평화 모범협력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 페루가 보여준 협력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조건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우정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페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페루 사람들은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아니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리마에 있는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로 넘쳐났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의 특혜가 아니라 페루 국민들의 자발적인 환영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면 믿을 수 있어. 한국은 우리의 진짜 친구니까. 이런 말들이 페루 전역에서 들려왔어요. 페루 최대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페루의 영원한 친구가 되다. 조건 없는 우정이 만든 기적의 바다. 그해 12월 한국 대통령의 페루 국빈 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리마 시내 독립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장관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페루는 70년 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페루를 도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 순간 광장에서는 코리아, 페루 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땅은 작지만 마음은 큰 나라, 힘은 약하지만 정신은 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그런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우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페루가 함께 만들어 나갈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신뢰를,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우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나라. 페루는 이제 진짜 친구를 얻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페루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페루를 도왔습니다. 이 은혜를 페루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 척의 군함이 바꾼 것은 단순히 바다의 평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이었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이었습니다.
CNN과 BBC가 극찬했고 유엔이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품격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총알 대신 신뢰를 쏘는 나라, 영향력 대신 우정을 선택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